제79장 대초원. 아직은 어느 인상학자나 골상학자도 이 큰 고래의 머리에 난 혹을 만져보거나 얼굴의 주름살을 자세히 조사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은 지브롤터의 바위에 새겨진 주름을 자세히 조사한 라바터나 판테온의 지붕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사한 갈의 작업만큼 앞날이 유망한 분야로 여겨질 것이다. 라바터는 그 유명한 저서에서 인간의 다양한 얼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새, 뱀과 물고기의 얼굴까지 면밀하게 연구하고 거기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정 변화를 자세히 논하고 있다. 갈과 그의 제자 슈프르츠 하임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의 골상학적 특징에 대해서도 암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비록 선구자가 될 자격은 없지만 인상학과 골상학이라는 두 가지 유사과학을 고래에 적용하려고 애써 보겠다. 온갖 것을 다 시도해보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상학적으로 보면 향유고래는 변칙적인 동물이다. 우선 진정한 의미의 코가 없다. 코는 얼굴의 중심에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기관이며 얼굴 표정에 가장 많은 변화를 주고 결정적으로 표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부속 기관으로서의 코가 전혀 없는 것은 고래의 얼굴 생김새에 큰 영향을 줄 게 분명하다. 조경술에서 풍경을 완성하려면 첨탑이나 둥근 지붕, 기념비나 탑이 거의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지듯 종탑처럼 우뚝 솟아있고 구멍이 뚫려있는 코가 없으면 어떤 얼굴도 인상학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피디아스가 만든 제우스의 대리석상에서 코를 없애보라. 얼마나 비참한 꼴이 되겠는가. 그런데도 고래는 너무 거대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제우스 석상을 형편없이 만들 수 있는 그 결함조차 고래에게는 전혀 흠결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험을 더해줄 뿐이다. 고래에게 코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배에 딸린 작은 보트를 타고 고래의 거대한 머리 주위를 돌면서 그 머리를 인상학적으로 연구할 때 코를 잡아당겨 고래를 모욕해주고 싶다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고래에 대한 외경심이 손상되는 일도 없다. 왕실의 실권을 쥔 하급 관리가 오만하게 옥좌에 앉아있는 것을 바라볼 때는 코를 잡아당기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어떤 점에서는 향유고래의 머리 안면부가 인상학적으로 가장 당당하고 장엄하다. 사색에 잠긴 인간의 수려한 이마는 아침 햇살을 받은 동력 하늘 같다. 목장에서 쉬고 있는 황소 이마의 곡선에는 웅장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험한 산길에서 대포를 밀어올리는 코끼리의 이마는 웅대하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신비로운 이마는 독일 황제가 포고문에 찍는 황금 옥새와도 같다. 옥새는 신이여 오늘 내 손으로 이것을 했나이다 라는 의미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물, 아니 인간의 경우에도 이마는 설선을 따라 뻗어있는 산악지대일 뿐이다. 셰익스피어나 멜라니톤의 이마처럼 높이 솟거나 낮게 내려간 이마는 드물지만 그 눈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맑고 잔잔한 산중 호수 같고 눈 위에 있는 이마의 주름살에서는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사냥꾼들이 눈에 찍힌 사슴 발자국을 따라가듯 사슴뿔처럼 갈라진 뛰어난 사상들이 호수로 물을 마시러 내려온 흔적을 따라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향유고래의 경우에는 이마에 본래 갖추어진 고귀하고 위대한 신 같은 위엄이 너무 크게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자연계의 어떤 생물을 볼 때마다 훨씬 강력하게 신성과 그 무서운 힘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향유고래의 이마에서 어느 한 점을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이목구비가 하나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 눈, 코, 귀, 입도 없고 얼굴도 없다. 향유고래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얼굴이 없다. 주름투성이 이마가 넓은 하늘처럼 펼쳐져 있을 뿐이다. 그것은 보트와 배와 인간의 운명을 품고 묵묵히 아래로 내려가 있다. 이 놀라운 이마의 옆모습도 앞모습 못지않게 웅장하다. 하지만 옆에서 보면 그 웅장함이 보는 사람을 그렇게 압도하지는 않는다. 옆모습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이마 한가운데에 수평으로 뻗어있는 반달 모양의 홈이며, 이것은 사람으로 치면 라바터가 말한 천재의 표시다. 그런데 뭐라고? 향유고래가 천재라고? 향유고래가 책을 쓰거나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가? 물론 아니다. 오히려 향유고래의 천재성은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 특별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데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향유고래의 피라미드 같은 침묵이 그 천재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거대한 향유고래가 일찍이 오리엔트 세계에 알려졌다면 그제야 막 태동한 그들의 신비주의 사상은 향유고래를 신격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나일강의 악어가 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신격화했다. 그런데 향유고래도 혀가 없다. 아니, 있기는 있지만 너무 작아서 밖으로 내밀 수도 없을 정도다. 앞으로 고도의 문화를 가진 어느 시적인 민족이 탁월한 권리를 되찾아 옛날의 쾌활한 5월제 신들을 되살려 오늘날의 이기적인 하늘 아래 신들이 사라진 언덕에 그 신들을 다시 앉힌다면 거대한 향유고래는 반드시 제우스처럼 높은 자리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샹폴리옹은 화강암에 오돌토돌 새겨진 상형 문자를 해독했다. 하지만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의 얼굴에 새겨진 이집트를 해독할 샹폴리옹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인문학도 모두 그렇듯이 인상학도 한때의 우화일 뿐이다. 30개의 언어를 읽었다는 윌리엄 존스가 순박한 농부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더 심오하고 미묘한 뜻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나이 슈메일과 같은 무식자가 어떻게 향유고래의 이마에 새겨진 경외스러운 칼데아 문자를 읽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나는 여러분 앞에 그 이마를 내놓을 뿐이다. 읽을 수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라. 향유고래가 제80장 머리. 향유고래가 인상학적으로 스핑크스라면 그 뇌는 골상학자에게는 도저히 면적을 구할 수 없는 기하학적 원처럼 보인다. 다 자란 고래의 두개골 길이는 적어도 6m나 된다. 아래턱을 떼어내고 이 두개골의 측면을 보면 평평한 기반 위에 깍 들어차게 앉힌 완만한 경사면을 옆에서 보는 것과 같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경사면은 살아있을 때는 거대한 지방층과 향유 덩어리로 거의 가득 차 있다. 두개골의 윗부분은 분화과처럼 움푹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지방층과 향유 덩어리에 그 부분이 박혀 있고, 이 분화구의 긴 바닥 밑에는 길이와 깊이가 한 뼘을 넘지 않는 또 다른 구멍이 있으며 거기에 겨우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괴물의 뇌가 채워져 있다. 살아있을 때 고래의 뇌는 겉으로 드러난 이마에서 적어도 6m 안으로 들어간 곳에 있다. 퀘벡의 거대한 요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성체처럼 고래의 뇌는 거대한 바깥 보로 뒤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향유고래의 뇌는 귀중한 보석함처럼 몸속 깊숙이 숨어있기 때문에 향유고래에게는 몇 입방미터나 되는 경뇌요 조장고로 이루어진 뇌 비슷한 것을 제외하고는 뇌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고래잡이들도 있다. 그들은 경뇌요 저장고가 이상한 형태로 주름지고 겹치고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고 향유고래의 그 신비로운 부분에 지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향유고래가 전반적으로 힘이 세다는 생각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거대한 고래가 살아있을 때의 머리는 골상학적으로 완전한 속임수인 게 분명하다. 고래의 진짜 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도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다. 거대한 존재가 다 그렇듯이 고래도 세상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그 두개골에서 기름덩어리를 덜어내고 뒤끝을 보면 그것이 같은 위치의 같은 각도에서 본 인간의 두개골과 비슷한데 놀랄 것이다. 거꾸로 뒤집은 이 두개골을 인간의 두개골 크기로 축소하여 인간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뜻하지 않게 둘을 혼동할 것이다. 그리고 정수리가 움푹 들어간 것을 보고는 이 인간은 자존심도 없고 존경심도 전혀 없다는 골상학적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면들을 그의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힘도 엄청나게 세다는 긍정적인 면과 아울러 고려하면 가장 지위가 높은 권력자에 대해 가장 진실한 그러나 별로 유쾌하지 않은 개념을 가장 잘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래의 뇌가 몸집에 비해 너무도 작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면 다른 식으로 설명해 보겠다. 거의 모든 네발 짐승의 척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척추골이 작은 해골들을 연결한 목걸이와 비슷해 보이고 그 하나하나가 진짜 두개골과 비슷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것이다. 척추골을 발달하지 않은 두개골이라고 단언한 것은 어느 독일인이지만 그 기묘한 외관상의 유사성을 맨 처음 알아차린 사람은 독일인이 아닌 듯하다. 어느 외국인 친구가 자기가 죽인 적의 해골에서 척추골을 빼내어 통나무배의 뾰족한 뱃머리에다 조각처럼 박아 넣으면서 두개골과 척추골의 유사점을 나에게 지적해 준 적이 있었다. 따라서 골상학자들이 소뇌에서 척추관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의 성격은 대부분 척추골에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든 간에 당신의 두개골보다는 척추골을 만져보고 싶다. 가느다란 척추골이 풍부하고 고상한 영혼을 떠받친 적은 아직 없었다. 나는 지금 세상을 향해 흔들고 있는 저 깃발의 튼튼하고 대담한 깃대를 좋아하듯 나 자신의 등골뼈를 좋아한다. 골상학의 척추 부문을 향유고래에 적용시켜보자. 향유고래의 두개강은 제1경추골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척추골에서 척추공의 밑부분은 지름이 25cm, 높이 20cm이며 기저부를 밑변으로 하는 세모골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 척추골을 더듬어 갈수록 척추공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지만 그래도 상당한 거리까지 큰 용량을 유지한다. 물론 이 구멍에도 뇌와 마찬가지로 묘하게 강인한 섬유질 물질인 척수가 가득 들어있고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척수는 두개강에서 나온 뒤에도 오랫동안 굵기가 전혀 줄지 않고 뇌수와 거의 같다. 이런 상황에서 고래의 척추를 골상학적으로 조사하고 설명하는 것이 불합리한 일일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향유고래의 뇌가 몸에 비해 놀랄 만큼 작은 것의 척수가 몸에 비해 놀랄 만큼 큰 것으로 상쇄되고도 남는다. 하지만 이런 암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는 골상학자들한테 맡기기로 하고 나는 향유고래의 혹과 관련하여 잠시 척추 이론을 빌리려고 할 뿐이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 당당한 혹은 그보다 더 큰 척추골 위에 솟아있고 따라서 척추골이 바깥쪽으로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형태다.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 상대적 위치로 보아
나는 이 높은 혹이야말로 향유고래의 단호함이나 불굴의 강인함을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 거대한 괴물이 불굴의 강인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제81장 피쿼드호가 융프라우호를 만나다. 운명적으로 예정된 그날이 왔고 우리는 데리크 대 대여 선장이 지휘하는 브레멘 선적의 융프라우호를 만났다. 한때 세계 최고의 고래잡이 민족이었던 네덜란드인과 독일인은 이제 가장 빈약한 고래잡이 민족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넓은 대양을 오가노라면 지금도 가끔 태평양 여기저기에서 그들의 깃발이 보일 때가 있다. 무엇 때문인지 융프라우호는 우리에게 무척 경의를 표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피쿼드호와 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부터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배를 세우고 보트를 내렸다. 이윽고 그 배의 선장은 고물 쪽이 아니라 뱃머리에 서서 초조한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지? 독일인이 손에 흔드는 것을 가리키며 스타벅이 외쳤다. 말도 안 돼. 저건 등잔에 기름 넣는 급유기잖아. 아닙니다. 스타벅가 말했다. 저건 커피 주전자예요. 스타벅 씨, 저 독일 친구는 우리한테 커피를 대접하러 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저 커다란 깡통이 보이지 않나요? 끓인 물이 들어있을 겁니다. 저 독일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치 않은 소리는 그만두세요. 블레스크가 소리쳤다. 저건 급유기와 기름통이에요. 기름이 떨어져서 우리한테 얻으러 오는 거라고요. 기름배가 어장에서 기름을 얻으러 오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며 뉴캐슬로 석탄 나르기라는 옛 소담처럼 모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지금 경우에도 데리크 대 대여 선장은 플레스크가 말한 것처럼 분명히 급유기를 가져온 것이다. 그가 갑판에 올라오자 에이헤버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대뜸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독일인은 엉터리 영어로 흰 고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분명히 말하고 당장 화제를 급유기와 기름통으로 돌렸다. 브레멘에서 가져온 기름이 다 떨어진 데다 부족한 기름을 보충해줄 날치조차 잡히지 않아서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침대를 찾아야 할 지경이라고 말하고 자기 배야말로 포경업계에서 말하는 깨끗한 배, 즉 빈배이며 따라서 융프라우, 즉 처녀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저지라고 끝을 맺었다. 필요한 기름을 나누어 주자 데리크는 떠났다. 하지만 그가 본선에 닿기도 전에 고래들이 두 배의 돛대머리에서 거의 동시에 발견되었다. 데리크는 고래를 추적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급유기와 기름통을 배에 싣지도 않고 보트의 뱃머리를 돌려 거대한 기름통을 뒤쫓기 시작했다. 고래들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떠올랐기 때문에 데리크와 곧 그의 뒤를 따른 독일 보트 세 척은 피쿼드호보다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고래 무리는 8마리로 이루어진 보통 규모였다. 고래들은 위험을 알아차리고 마차를 끄는 8마리의 말처럼 일렬로 늘어서서 서로 옆구리를 비벼대며 순풍을 받고 전속력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뒤에 넓고 긴 자국을 남겼다. 그것은 수면 위에 계속 펼쳐지는 넓은 양피지 같았다. 이렇게 빨리 달리는 고래 떼보다 훨씬 뒤에서 혹이 달린 거대한 늙은 수컷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다.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이상하게 누리끼리한 딱지가 온몸에 퍼져 있는 것으로 보아 황달이나 그와 비슷한 병에 걸린 것 같았다. 그렇게 나이 많은 고래는 무리지어 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고래가 앞서가는 고래 무리 속에 있는지는 의문이었다. 하지만 그 고래는 무리를 뒤따라갔고 그들로부터 역류해오는 물결이 그의 속력을 늦추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의 넓은 주둥이에 부딪혀 하얀 거품을 내며 굽이치는 파도는 상반되는 두 해류가 마주칠 때 생기는 파도처럼 격렬했기 때문이다. 그는 짧은 물줄기를 천천히 힘들게 뿜어냈다. 그것은 숨이 막혀 용솟음쳐 나온 뒤 힘이 빠져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면 그의 몸속에서 기묘한 소동이 일어나고
그것은 물속에 숨어있는 꼬리 쪽에서 배출구를 발견하듯 그의 뒤쪽에 있는 물이 부글부글 거품을 일으켰다. 누구 설사약 가진 사람 없나? 스터브가 말했다. 저놈이 아무래도 배탈이 난 모양이야. 반에이크 하나 되는 위가 복통을 일으켰다고 생각해봐. 놈의 뱃속에서 역풍이 불어 대소동을 일으키고 있어. 꽁무니에서 이렇게 고린 바람이 나오는 건 처음 봐. 보라고. 고래가 저렇게 한쪽으로 흔들리는 걸 본 적이 있나? 놈은 키를 잃은 게 분명해. 갑판에 겁먹은 말을 가득 실은 동인도 회사의 무역선이 힌두스탄 해안을 따라 나아가면서 기울어지고 가라앉고 좌우로 흔들리고 허우적거리면서 간신히 전진하듯 이 늙은 고래도 나이 먹은 몸뚱이를 들어올리고 이따금 방해가 되는 옆구리가 잘 보이도록 몸을 뒤집어 부자연스럽게 뿌리만 남은 오른쪽 지느러미야말로 그가 꾸불꾸불 달리는 원인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싸우다가 그 지느러미를 잃었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지느러미가 없었는지는 알 도리가 없었다. 이봐 늙은이, 잠깐만 기다려. 다친 팔에 붕대를 감아줄 테니. 잔인한 플래스크가 가까이 있는 고래밧줄을 가리키며 외쳤다. 플래스크, 자네나 그놈한테 감기지 않도록 조심하게. 스타벅이 외쳤다. 힘을 내. 그러지 않으면 저 고래는 독일놈 차지가 되고 말 테니까. 서로 겨루는 두 배의 보트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 고래를 목표로 삼은 것은 그놈이 제일 크고 따라서 가장 가치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놈이 가장 가까이 있었고 게다가 다른 고래들은 굉장한 속도로 달리고 있어서 당분간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때 피쿼드호의 보트들은 나중에 내려진 세 척의 독일 보트 옆을 쏜살같이 지나갔지만 데리크의 보트는 워낙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여전히 선도에서 고래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래도 뒤쫓아오는 미국 보트들과의 간격은 시시각각 좁혀지고 있었다. 피쿼드호의 선원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들이 데리크를 완전히 따라잡기 전에 이미 목표물에 접근한 데리크가 작사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뿐이었다. 데리크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고 이따금 우리 보트를 향해 경멸하는 몸짓과 함께 그 뷰기를 흔들어대곤 하는 것이었다. 은혜도 모르는 더러운 개새끼, 스타벅이 외쳤다. 내가 겨우 5분 전에 채워준 자선함을 가지고 나를 놀리다니. 그러면서 그 특유의 격렬한 어조로 속삭였다. 힘껏 저어라 사냥개들아. 저 보트를 쫓아가. 다들 내 말을 들어라. 스터브도 자기 보트의 선원들에게 소리쳤다. 화를 내는 것은 내 신조에 어긋나지만 저 비열한 독일놈은 씹어먹고 싶다. 자, 어서 저어라. 저 악당놈한테 지고 싶지는 않겠지? 브랜디를 싫어하는 녀석은 없겠지? 좋아, 제일 잘한 놈한테 브랜디 한 통을 주지. 이봐, 한 놈쯤은 격분해서 혈관이 터져도 되잖아. 누가 닻을 내렸지? 배가 꿈쩍도 하지 않아. 멈춰버렸어. 이봐, 여기 보트 바닥에서 풀이 자라고 있군. 맙소사. 저기 돛대에서는 싹이 났어. 이래서는 안 돼. 저 독일놈을 봐. 너희들 입에서 불을 토할 거야 말 거야. 저기 고래가 만들어내는 거품 좀 봐. 플래스크가 펄쩍펄쩍 뛰면서 외쳤다. 굉장한 혹이야. 쇠고기 위에 쌓아올려. 통나무처럼 쌓아올려. 다들 기운내. 저녁 식사로는 구운 과자와 대합 조개가 나올 테니까. 자, 기운내. 구운 대합에 머핀이야. 기운내. 저 고래 100통은 나오겠다. 놓치지 마라. 놓치면 안 돼. 절대 안 돼. 저 독일놈을 봐. 푸딩을 먹기 위해서라도 힘껏 짓지 않겠나. 큰 놈이야. 아주 큰 놈이라고. 저건 3,000달러짜리야. 은행이야. 은행이 헤엄치고 있어. 영국 은행이. 자, 가자. 가. 아니, 저 독일놈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데리크는 따라붙는 보트들을 향해 급유기와 기름통을 던지려 하고 있었다. 아마 경쟁자의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물건을 뒤로 던진 반동으로 제 보트의 속력을 높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저 치사한 네덜란드 개새끼, 스터브가 외쳤다. 노를 저어라. 빨강머리 악마를 가득 실은 5만 척의 전투함처럼 기세당당하게 노를 저어라. 어이, 타슈테고, 어떻게 생각하나? 게이헤드의 명예를 위해 등뼈를 22조각으로 부러뜨릴 각오는 없나? 어때? 쳤고 말고요. 화끈하게 졌죠. 인디언이 외쳤다. 독일인의 야유에 일제히 격분한 피쿼드호의 보트 세 척은 이제 나란히 전진하기 시작했고
그 대형으로 순식간에 고래에 접근했다. 사냥감에 가까이 다가가자 항해사들은 보트장으로서 점잖고 침착하고 기사다운 태도로 자랑스럽게 일어서서 이따금 고물 쪽 노자비의 기운을 돋구어주기 위해 소리 지르고 냈다. 보트가 저기 간다. 산들바람 만세. 독일놈을 타도하자. 놈을 앞질러라. 하지만 데리크는 원래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분발해도 이번 경주에서는 그가 승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하늘의 공정한 심판이 그에게 내렸다. 그의 보트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노자비의 노가 어딘가에 걸려버린 것이다. 이 풋내기가 노를 잡아 빼려고 길을 쓰는 바람에 데리크의 보트는 뒤집어질 뻔했고, 그래서 더욱 격분한 데리크는 부하들에게 호통을 쳐댔다. 이때야말로 스타벅과 스터브와 플래스크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돌진하여 독일인의 보트와 나란히 달리게 되었다. 다음 순간 네 척의 보트는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고래의 항적 속으로 들어갔고, 고래가 만들어내는 거품 파도가 네 척의 보트 양쪽으로 퍼져나갔다. 무시무시하고 애처롭고 보기에도 처참한 광경이었다. 고래는 이제 머리를 쳐들고 계속 고통스럽게 물줄기를 앞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한쪽 지느러미는 공포의 고통 속에서 제 옆구리를 때리고 있었다. 이쪽 저쪽으로 비틀거리며 달아나다가 자기가 일으키는 큰 물결에 부딪히면 물속에 가라앉거나 옆으로 몸을 굴려 한쪽 지느러미로 허공을 때리기도 했다. 마치 날개 부러진 새가 해적 같은 매들을 피하려고 속절없이 안간힘을 쓰면서 겁에 질린 채 허공을 닥치는 대로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새는 소리를 낼 수 있어서 구슬픈 외침으로 공포를 호소할 수 있지만, 이 거대한 벙어리 생물은 그 공포를 자신의 몸 안에 가득 둔 채 쏟아낼 길이 없었다. 소리라고는 분수공을 통해 나오는 그 질식할 듯한 숨소리뿐이었고, 이것은 그를 보는 이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동정심을 자아냈다. 하지만 그의 놀랄만한 덩치, 창살몸 같은 아가리, 피할 수 없이 강력한 힘을 가진 꼬리는 그를 동정하는 건장한 사내들까지도 섬뜩한 느낌을 갖기에 충분했다. 잠시 뒤에는 피커드호의 보트들이 앞설 테고 결국 고래도 빼앗기고 말 거라고 생각한 데리크는 마지막 기회를 영원히 놓치기 전에 그로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먼 거리에서 작사를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의 부하가 작사를 던지려고 일어서자마자 호랑이 셋, 키케그, 타슈테고, 다구, 이 호랑이 셋이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 대각선으로 늘어서서 동시에 작사를 겨누었다. 독일인 작살잡이의 머리 너머로 날아간 낸터커스의 작살 세자루는 고래 몸뚱이를 정통으로 꿰뚫었다. 눈앞을 가리는 몰거품과 하얀 불꽃. 세 척의 보트는 앞뒤를 가리지 않는 고래의 돌진 때문에 독일 보트의 측면에 쾅 부딪혔고, 그 바람에 데리크와 헌물을 켠 독일인 작살잡이는 바다로 내동댕이 젖었다. 낸터커스의 보트 세 척은 그 위를 날듯이 달려갔다. 겁먹지 마라, 버터 상자. 스터브는 옆을 지나치면서 두 사람을 힐끗 보고 외쳤다. 곧 구해줄 테니까 괜찮아. 뒷속에서 상어 몇 마리를 보았는데 세인트 버나드 개처럼 공경에 빠진 나그네를 구해줄 거야. 만세. 이대로 달리자. 아, 모든 배가 햇살처럼 빠르구나. 만세. 우리는 미친 퓨마 꼬리에 붙들어 맨 깡통처럼 달린다. 코끼리에 경마차를 매달고 벌판을 달리는 기반이구나. 그렇게 하면 바퀴는 하늘을 날아가지. 언덕에 부딪히면 마차 밖으로 내던져질 위험도 있어. 만세. 바다 귀신을 만나러 갈 때 꼭 이런 기분일 거야. 끝없는 비탈을 달려 내려가는 기분. 만세. 이놈의 고래는 저승까지 우편마차를 끌고 갈 모양이야. 하지만 괴물의 질주는 오래가지 않았다. 고래는 갑자기 헐떡거리더니 요란하게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말았다. 세 개의 밧줄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밧줄 기둥에 깊은 홈이 파일 만큼 힘차게 기둥을 돌았다. 작살잡이들은 고래가 너무 빨리 잠수하고 있어서 밧줄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겁을 냈고, 그래서 온갖 솜씨와 안간힘을 총동원하여 연기나는 밧줄을 몇 번이고 밧줄 기둥에 고쳐감았다. 드디어
납을 입힌 밧줄 기둥의 쐐기에서 수직으로 잡아당겨진 세 개의 밧줄이 바다 밑으로 곧장 뻗었기 때문에 보트 세척의 뱃머리는 수면에 거의 닿을 지경이었고 고물은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다. 고래는 이내 잠수를 멈추었다. 보트는 다소 불안정하게 흔들렸지만 밧줄을 다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잠시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 침몰하는 보트도 많았지만 끌어당기기라고 불리는 작업, 즉 날카로운 갈고리로 살아있는 고래의 등을 찍어 끌어당기는 이 작업이야말로 고래를 심하게 괴롭혀서 끝내는 수면으로 떠올라 날카로운 창의 공격을 받게 한다. 하지만 이 전술이 위험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것이 항상 최선인지도 의심스럽다. 작사를 맞은 고래는 물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기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고래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 자란 향유고래는 표면적이 거의 180제곱미터나 된다. 그것이 받는 수압도 엄청나다. 우리가 지상의 공기 속에 있어도 놀랄 만한 기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지상의 공기 속에서도 그런데 그렇다면 200길이나 되는 바닷물 기둥을 등에 얹은 고래가 받는 수압은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적어도 50기압은 될 것이다. 어느 고래잡이의 계산에 따르면 대포와 식량과 사람을 가득 실은 저맘 20척의 무게와 맞먹을 것이라고 한다. 보트 세척이 잔잔하게 굽이치는 그 바다에 정지한 채 영원히 푸른 바닷속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바닷속에서 신음소리나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고 잔물결이나 물거품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데 그렇게 조용하고 평온한 바닷속에서 바다의 괴물이 단말마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육지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수직으로 내려간 밧줄은 뱃머리에서는 한 뼘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가느다란 세 개의 밧줄에 큰 고래가 8일에 한 번씩 태엽을 감아주는데 대형 시계의 커다란 추처럼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고? 무엇에? 겨우 석장의 널빤지에. 이것이 한때 네가 창으로 그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칼로 찔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작살도 맥을 쓰지 못하는구나. 쇠도 지푸라치처럼 여기고 놋은 썩은 나무 정도로 여기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판맷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것과 같다. 몽둥이는 검불같이 보고 창을 휘둘러도 코웃음만 치는구나 라고 자랑스럽게 묘사된 바로 그 생물인가? 이것이 그 짐승인가? 오, 예언자들의 말은 을에 실현되지 않는 법이다. 꼬리에 1000사람의 힘을 지닌 거대한 바다짐승은 피커드호의 창을 피해 몸을 숨기려고 산더미 같은 바닷속에 머리를 쳐박고 말았기 때문이다. 기울어가는 오후 햇살 속에서 보트 세척이 수면 아래로 보낸 그림자는 크세르크세스의 대군이 절반을 덮어가릴 수 있을 만큼 길고 너버스게 분명하다. 상처 입은 고래에게는 머리 위를 휙 지나가는 그 거대한 그림자가 얼마나 섬뜩했을까. 고래의 그 심정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준비해, 움직인다. 세 가닥의 밧줄이 갑자기 물속에서 진동하며 자력이 통한 철사처럼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는 고래의 맥박을 위에 있는 그들에게 전해주자 스타벅이 외쳤다. 노잡이들은 자리에 앉아서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다음 순간 뱃머리를 밑으로 당기는 힘이 거의 없어지자 보트가 갑자기 위로 튀어올랐는데 그것은 마치 흰 곰무리가 깜짝 놀라 바닷속으로 일제히 뛰어들면 작은 얼음덩어리가 튀어오르는 것과 비슷했다. 당겨라, 당겨! 스타벅이 다시 소리쳤다. 올라온다. 그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바닥 너비만큼도 당길 수 없었던 밧줄이 이제는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빠르게 보트 안으로 말려 올라오더니 곧이어 고래가 그들로부터 2보트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래의 동작은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육상동물은 많은 혈관에 판막이나 수문 같은 것이 있어서 상처를 입으면 적어도 당장은 피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차단된다. 하지만 고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혈관에 판막이 없는 것이 고래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작살처럼 작고 뾰족한 것에 찔려도 모든 동맥계에 걸쳐 치명적인 출혈이 시작되고 깊은 바닷속에서 강한 수압을 받게 되면 출혈이 더욱 심해진다. 고래의 생명은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피와 함께 쏟아져 나간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고래 몸속에 있는 피의 양이 워낙 많고 몸속의 샘 또한 깊은 곳에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출혈이 계속되는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분간하기도 어려운 산속의 샘에서 발원한 강물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도 보트들이 이 고래에게 다가가 내흔드는 꼬리의 위험을 무릅쓰고 창을 꽂았고 그러자 새로 생긴 상처에서는 피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머리에 있는 불레의 본수공은 빠르긴 하지만 이따금 겁에 질린 물줄기를 하늘로 내뿜고 있을 뿐이었다. 이 구멍에서 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직 급소를 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래잡이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의 생명에는 아직 손이 닿지 않은 것이다. 보트들이 그를 둘러싸고 더 바싹 다가가자 평소에는 대부분 물에 잠겨있는 몸체의 상반부 전체가 뚜렷이 드러났다. 눈이라기보다는 눈이 있었던 곳도 보였다. 당당한 참나무를 쓰러뜨리면 그 옹이구멍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이상한 덩어리가 모이듯 한때 그 고래의 눈이 박혀 있었던 곳에서는 이제 보기에도 비참한 생기 없는 안구가 튀어나와 있었다. 하지만 동정할 필요는 없었다. 늙어 빠지고 외파리에다 장님이지만 이놈은 인간들의 즐거운 결혼식과 흥겨운 잔치를 밝혀주기 위해 또한 만물은 만물에 대해 절대로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설교하는 엄숙한 교회를 밝히기 위해 죽어야 하는 것이다. 고래는 여전히 자신의 핏물 속에서 뒹굴다가 마침내 옆구리 아래쪽에 달려있는 통만한 크기의 괴상하게 변색된 혹이랄까 하나의 돌출한 살덩어리를 얼핏 드러냈다. 절호의 표적이군. 플래스크가 외쳤다. 저길 한번 찔러봐야지. 그만둬. 스타벅이 외쳤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 인정 많은 스타벅이 말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창을 던진 순간 그 잔인한 상처에서는 궤양성 고름이 뿌려져 나왔고 고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못 이겨 걸쭉한 피를 내뿜으면서 보트를 향해 마구잡이로 돌진해왔다. 그리고 보트와 우쭐한 선원들에게 핏덩어리를 소나기처럼 퍼붓고 플래스크에 보트를 뒤집고 뱃머리를 부수었다. 이것은 죽기 직전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출혈 때문에 이미 힘이 빠져 있었던 고래는 자기가 부순 보트에서 떨어져 나가 힘없이 옆구리를 드러낸 채 헐떡거리고 그루터기처럼 잘린 지느러미를 기운 없이 퍼덕이다가 종말이 가까워진 지구처럼 천천히 몇 번 회전하더니 그 비밀스러운 하얀 배를 드러내고는 통나무처럼 드러누워서 숨을 거두었다. 가장 애처로운 것은 죽기 직전의 마지막 물뿜기였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큰 샘의 물은 차츰 빠져나가고 반쯤 질식한 목구멍에서 나는 꼬르륵거리는 우울한 소리와 함께 물기둥은 점점 낮아졌다. 그것이 죽어가는 고래가 마지막으로 길게 내뿜은 물줄기였다. 본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고래의 사체는 자신이 간직한 보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라앉으려는 징후를 보였다. 그래서 스타벅의 지시에 따라 즉시 몇 군데를 밧줄로 묶었다. 그리하여 오래지 않아 보트들은 모두 부표가 되었고 가라앉은 고래는 밧줄에 매달린 채 보트보다 조금 밑에 떠 있었다. 본선이 가까이 오자 고래는 조심스럽게 뱃전으로 옮겨져 가장 튼튼한 쇠사슬로 단단히 묶였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떠받치지 않으면 고래는 당장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고래 삽으로 자르기 시작하자마자 앞에서 말한 그 혹의 아래쪽 살덩어리 속에 부식한 작살 한 개가 파묻혀 있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잡힌 고래의 시체 속에서 부러진 작살이 발견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그 주위의 쌀은 완전히 아물어서 작살이 박힌 곳을 알려주는 돌출부는 전혀 없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는 그런 궤양이 생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더욱 기묘한 것은 그 작살이 묻혀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돌로 만든 창끝이 살 속에 완전히 묻힌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돌로 만든 창을 던진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언제였을까? 어쩌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훨씬 전에 북서부 인디안이 던진 것일지도 모른다.
이 괴물의 밀실에서 또 어떤 경이로운 것이 발견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배전에 묶인 고래 사체가 점점 더 가라앉았고 그 바람에 선체가 엄청난 힘을 받아 전에 없이 수면을 향해 기울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탐색을 계속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스타벅은 마지막까지 고래에 매달려 있었다.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고집스럽게 고래 사체와 발장을 끼고 있었다면 배는 결국 전복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고래를 놓아버리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때는 사슬과 밧줄을 고정시킨 목재에 걸린 압력이 너무 강해져서 그것들을 풀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피코도에서는 모든 것이 점점 기울어졌고 그래서 갑판을 가로지르는 것은 마치 가파른 박공지붕을 걸어오르는 것 같았다. 배는 신음하며 헐떡거렸다. 배전과 선실의 상하장식은 대부분 부자연스럽게 위치가 바뀌면서 제자리에서 벗어났다. 꿈쩍도 하지 않는 사슬을 늑제의 연장부에서 풀어내려고 나무지레며 쇠지레를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고래는 이지에 깊이 가라앉아서 물속에 잠긴 저쪽 끝으로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가라앉아가는 사체에는 시시각각 몇 톤이나 되는 중량이 보태지는 것 같았고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다. 기다리라니까. 스타브가 고래 사체를 향해 소리쳤다. 그렇게 서둘러 가라앉지 않아도 되잖아. 제기랄,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안 돼. 지렛대는 소용없어. 그만둬. 나무지레는 집어치우고 누가 뛰어가서 성서를 가져와. 주머니 칼도 그걸로 쇠사슬을 잘라버려야 해. 칼이라고? 좋아. 키키우가 외치더니 목수의 큰 도끼를 집어들고 현창 밖으로 몸을 내밀더니 쇠는 강철로 잘라야 한다는 듯 제일 큰 쇠사슬을 힘껏 내리치기 시작했다. 불꽃 튀는 타격이 몇 번 가해지자 팽팽히 잡아당겨진 쇠사슬의 장력이 스스로 나머지를 맡아주었다. 무시무시한 괴음과 함께 모든 결박이 한꺼번에 다 풀렸다. 그러자 배는 똑바로 섰고 시체는 가라앉고 말았다. 그런데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향유고래가 있다금 이런 식으로 불가항력고로 가라앉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며 아직까지는 어떤 포경업자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보통 죽은 향유고래는 큰 부력으로 물 위에 뜨게 되는데 특히 옆구리나 배가 수면 위로 꽤 높이 올라간다. 이처럼 가라앉는 고래가 모두 늙고 마르고 상심한 녀석들이라면 지방층은 줄어들고 뼈는 병들어 무거워진 녀석들 뿐이라면 고래가 가라앉는 것은 체내에 부력이 없어지는 바람에 비중이 이상하게 커진 때문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더없이 건강하고 활기에 넘치고 고상한 포부로 가슴이 부풀어 삶의 월을 즐기던 한창 나이에 때이르게 쓰러진 젊은 고래들. 근골이 늠름하고 부력이 충만한 영웅들도 때로는 가라앉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향유고래는 다른 종류의 고래에 비해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적다. 향유고래 한 마리가 가라앉을 때 참고래는 20마리나 가라앉는다. 하지만 참고래의 뼈가 향유고래보다 양적으로 훨씬 많은 것이 그런 차이를 낳는 적잖은 이유인 것은 분명하다. 참고래의 내리다지 창살문만 해도 무게가 1톤이 넘을 때가 있지만 향유고래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때로는 가라앉은 지 몇 시간이나 며칠 뒤에 생전보다 더 강한 부력으로 떠오르는 고래도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몸속에 가스가 발생하는 바람에 몸이 엄청난 크기로 부풀어 올라 일종의 동물 풍선이 되기 때문이다. 부담으로도 녀석을 누를 수 없다. 뉴질랜드만의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연양고래잡이의 경우 창고래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면 몸에다 밧줄로 부표를 메어둔다. 그러면 죽은 고래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를 때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래 시체가 가라앉은 뒤 얼마 지나기도 전에 피쿼더호의 주도대에서 융프라호가 다시 보트를 내리고 있다는 외침소리가 들렸다. 그때 시야에 들어온 물줄기는 긴 수염고래의 물줄기뿐이었는데 녀석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영 실력 때문에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종족이었다.
하지만 긴 수염 고래의 물줄기는 향유고래와 비슷해서 풋내기 고래잡이들은 자주 혼동한다. 따라서 데리크와 그의 부하들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이 짐승을 용감하게 추격하고 있었다. 융프라우는 모든 돛을 펼치고 내 척의 보트를 내려 뒤따라갔고 그렇게 대담하고 기대에 부푼 추격을 계속하며 저 멀리 바람 불어가는 쪽으로 사라졌다. 오, 세상에는 긴 수염 고래도 많이 있고 데리크 같은 친구들도 많이 있다. 모비디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